안녕하세요. 경기 사이버 강좌 경기도의 다문화를 맡게 된 강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가장 다문화 지수가 높은 지역인 동두천시에 약 거의 한 40년 가까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거주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서라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경기도의 다문화를 맡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단순히 통계 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실제 제가 가장 다문화 지수가 높은 동두천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체험, 그리고 듣고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어,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고자 하겠고요. 저는 주로 지금 전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역학과 문화 콘텐츠를 주로 전공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도 다문화라고 하는 꼭지를 맡게 된 것이고, 그리고 동두천시에서 어떠한 다문화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강의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경기도가 다른 지역 대비 외국인 거주 인구가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외국인 거주 인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외국인 거주 인원으로 인해서 다문화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다 보니까 다문화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다문화 수용성을 강화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외국인 거주 인구 때문에 경기도는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경기 북부의 경우 다문화 가정이 조금 더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정을 이주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이주해 한국으로 이주해서 형성된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 이제 가장 많은 다문화 가정이죠. 결혼 이주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인과 외국인 남편이거나 외국인 부인이 결혼을 해서 만들어진 다문화 가정이 어떠한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직접적인 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 문제가 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경제력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와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런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어떠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자체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모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한 클래스에 한 3, 4명 정도의 다문화 자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자녀 역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어, 모국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중도 입국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결혼 이주를 통해서 형성된 다문화 자녀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교육제도 하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교육제도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88만의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현재 이주 노동자의 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기도의 외국인 거주 인구를 살펴보면은 2019년 기준의 통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입주 현황으로 보게 되는 부분에서 한국 내 외국인 주민은 22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72만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꿔 얘기하자면은 국내 외국인 3명, 즉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3명 중에 1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기도가 가장 다문화 지수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특징 때문에 경기도의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경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군별로는 가장 많은 지역이 안산시입니다. 안산시의 외국인 거주 인구가 많다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안산공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그 결혼식을 거행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시 차원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산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은 그 공단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라면 화성시와 수원시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일하고 있는 2차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 바로 외국인 거주 인구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 군데를 포함해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이상 된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이 바로 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도의 다문화 수용성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이 외국인 거주 인구가 3명 중에 1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 정책이라던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먼저 시작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문화가 시작된 지 별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적용했던 다문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아주의적 접근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태초부터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신화 속에서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고, 다문화에 대한 고민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었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동아주의밖에 없었던 거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적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라던가 한국어라던가 한국의 문화라던가 특수의 문화 같은 것들을 너희들은 따라라라는 형태의 단순 동화주의적 접근으로서 다문화 인종 그리고 다문화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동화주의적 접근으로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계 때문에 어느 순간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모국에서 가져온 문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주의로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경기도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점점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자, 한번 여기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전국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더 높았습니다. 전국이 51.17점으로 49.94점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보다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주의로 변모하게 되면서부터 경기도의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3.95점이
전국 점수였다라고 한다면 2015년에 경기도의 점수는 55.32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8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국 점수와 그리고 경기도 점수가 소폭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 소폭 하락함에도 경기도 점수가 전국 점수보다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전국 점수는 52.81점이었다면 경기도 점수는 55점으로 하락폭이 전국 대비 폭보다는 조금 낮은, 그나마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점차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변했다라고는 하지만 자문화와 타문화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우리 문화가 주류가 되는 것이었죠. 요새 가장 유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몇 살펴보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이 그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려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한마디로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변모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문화 위주로 너희가 적응해라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다문화 정책의 한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비주류로 평가하는 이분법적인 분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문화 정책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요. 다문화주의와 그리고 상호문화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벽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내국인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간의 실질적인 교류나 협력 같은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나 코로나19 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은근한 차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외국인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포비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포비아, 혐오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후술하겠지만요. 동두천에서 올해 상당히 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집단 감염의 문제가 동두천에서 상당히 큰 문제로서 사회 문제로서 제기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여름이었죠. 이 이후로 외국인 노동자의 그 식당과 그리고 한국인들, 내국인들이 가는 식당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시가지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긴 한데요. 그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손님들이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여기 외국인 노동자 자주 와요라고 물어보고 아니요 안 와요라고 한다면은 와서 밥을 먹고 가고 외국인 노동자 자주 와요라고 하면은 아예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포비아, 외국인 혐오증이 동두천에서 이렇게 팽배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그 특성 때문에 이제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50점대를 유지하는 것이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 이주 학생 교육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중도기국 학생 같은 경우 자문화, 즉 모국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을 그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먼저 학습하도록 하는 동화 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의 한계도 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사례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학생 교육의 문제, 다문화 학생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차트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경기도의 다문화 지수 같은 경우가 현재 다문화 정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 다문화 가정, 이래버려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넓은 개념의 접근입니다. 따라서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문화 가정 안에 어떠한
합의 유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유형은 어떻게 묶이고 분류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다문화 가정이라는 사례로 살펴보자면 이주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이주 다문화 가정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외국인 노동자 가족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일하러 들어와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형성되는 가족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안산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다문화 가정의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다문화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포천 가산면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필리핀 노동자들이 종교 활동으로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바로 카톨릭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필리핀 노동자들은 카톨릭을 믿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가산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미사를 보는 성 토마스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면서 서로 눈이 맞아서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는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동두천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제 이주 다문화 가정의 형태입니다. 난민 가족입니다. 요거는 후수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난민 정책이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민이 허용되게 된 것도 그닥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민 인정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계열의 그 난민들이거든요. 전쟁과 종교적인 박해로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난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이 동두천에 아프리카계의 난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동두천으로 상당히 이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모여드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다시 상봉하게 되거나 혹은 그 아프리카계 난민들끼리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는 경우가 바로 난민 가족의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다문화 가정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국제 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그 성행을 했었죠. 국제결혼 업체에 의해서 바로 국제결혼이 상당히 성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2010년 이후부터 다시 다문화 호인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국제결혼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 문제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은 201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되고 그리고 초청하는 그런 배우자가 되는 국제 결혼 대상인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문화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입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부터 다문화 혼인이 다시 증가했다라고 통계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전반적으로 혼인 감소 영향이 있습니다. 다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문화 혼인은 증가해서 현재 10쌍 중에 한 쌍은 다문화 혼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10쌍 중 한 쌍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는 10쌍 중 거의 3쌍이 다문화 혼인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계속 증가를 해왔어요.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경기도는 계속 증가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현재 27.9%인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10쌍 중 3쌍은 다문화 결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동두천시가 가장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전체 부부의 10쌍 중에 2쌍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18.1%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혼인 비중이라고 하는 건 오래 결혼한 사람들의 통계가 아니라 전체 결혼한 사람의 통계입니다. 그만큼 동두천시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 동네인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북부입니다. 포천시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흥시는 이제 경기 남부가 되겠죠. 시흥시도 3위로서 뒤를 이어가서 이제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배우자별로 구분해 보면은 다문화 혼인의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이 32.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그러니까 동두천시에 구시가지만 가보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교육기관에만 가보더라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이제 다문화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적어도 한 두세 명은 바로 베트남 출신의 부인을 얻어 아이를 낳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중국, 그 다음으로 태국 순으로 외국인 아내 국적이 성에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동두천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조선족 출신의 중국계 여성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다문화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남편의 국적으로 보면은 중국 계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32%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동두천이 또 여기 동두천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군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미국이 2위에 링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베트남 순으로 이제 외국인 남전 국적이 순서대로 이제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 다문화 가정 유형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가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포천입니다. 하나는 포천 이슬람 성원에서 코란을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맘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대단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전국에 2개밖에 없는 사원입니다. 포천의 시크교 사원에서 예배드리는 이주 노동자 가족입니다. 사실은 시크교 사원이 2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거의 폐쇄되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가장 크고 그리고 충분한 교도들을 확보하고 있는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천에 있는 시크교도 사원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주 노동자 가족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주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반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를 이런 현지 네트워크라 얘기할 수 있는 종교 시설에서 해결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포천의 이슬람 성원에서는 이주 노동자 가정에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코란 강의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바로 이러한 종교 시설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직자의 경우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한국어를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도 이 한국에 와서 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종교 공동체에서 다문화 가정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육아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해결해 주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포천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이 학생은 할랄을 지키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 우리나라 다문화 수준이 바로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할랄 음식도 못 챙겨 먹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현지화를 너무나도 시키고 동화주의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인도인이 주를 이루는 시크교도 구르드와라 시리싱 시바 사헤부 사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크교도 사원의 이름이죠. 포천에 위치한 이 사원은 현재 원래 2개였는데 유일한 시크도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독립된 2층 건물에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예배당인데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가족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놨던 거죠. 시크교는 이제 포용적인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과 힌두교의 결합된 형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슬람을 믿던 힌두를 믿던 인도 계열의 이주 노동자들의 임시 거주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거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잠시 동안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주 노동자가 이제 국내에 입국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주거의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요긴한 보호처의 역할을 종교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이 찍힌 기점이 2018년도 제가 답사를 다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로 이 종교 공동체 기반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종교시설이 보호처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어, 이슬람교도나 시크교도들의 이제 주거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점이 상당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가산면의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노동자들 간의 결혼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꾸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리핀이 이제 일부 지방의 이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천주교 국가다 보니까 성 토마스 성당을 중심으로 약 한 150여 명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건 가산면 인구 대비 150명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포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면에서 150명의 같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산 성 토마스 성당의 특수한 점이라고 보면은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용하는 종교 시설인데 이제 미사 시간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반에는 이제 포천 내국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미사를 보는 반면에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은 1시에 미사를 봅니다. 요 때문에 이 성당 차원에서 이 가산 외국인 이주 노동자 센터라고 해서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옆에 가건물 하나 보이시죠? 요 가건물이 바로 이주 노동자 센터입니다. 요 건물에 이제 간단한 조리기구도 있고요. 이런 조리기구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필리핀 노동자들이 모여서 모국 음식을 각각 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일 끝나고 집으로 갈 때, 혹은 이럴 때, 같은 커뮤니티끼리에서 몇몇씩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이런 동네의 이제 필리핀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런 그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간의 결혼도 늘겠죠. 한마디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주일마다 모국 음식 만들면서 향수도 달래게 되고 그들 간에 이제 모국어로 이제 서로 소통도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 외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했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서인지 종교 활동 간에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끼리 눈이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그 필리핀 노동자들끼리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특수한 경우라고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이주 다문화 가정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결혼은 이런 그 종교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동네인 동두천만의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가 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동두천 난빈 공동체라는 것이 동두천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난민 활동가로서 이제 그 카톨릭 종교를 믿고 있는 류시안 선생이 난민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공동체 회장으로 아프리카계 난민인 아미아타 씨가 바로 이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동두천이라는 특수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아프리카계 난민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집안 문제로 동두천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동두천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냐라고 한다면
진짜 국제도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외국인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뭐 미군이 그 전부터 주둔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문화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뭐 이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동두천으로 아프리카계 난민들이 모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받아들인 지는 그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난민법에 따르면 종교나 정치적 박해, 전쟁으로 인해서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생명의 위협으로 자국에 돌아갈 수 없어야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꿔 얘기하자면 한국으로 온 난민의 경우 대부분 종교 박해나 전쟁을 피해 온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두천시에서 특히 보산동의 경우는 그 미제 이사단 이제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미제 이사단 본부 주변으로 이런 아프리카계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거의 500명 가까운 수가 지금 동두천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두천 인구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소규모의 도시입니다. 간신히 시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만 있는 곳인데 난민이 500명이나 된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아프리카계 난민들이 2017년 1월에 난민 가정 5을 시작으로 난민 공동체를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10월 25일에 보산동에 난민의 집을 마련했는데요. 이 이후로 한국에 입국하는 난민들은 이 동두천에 대한 소문을 뭐 여러 다리를 건너서 듣게 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가면은 아프리카계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은 난민지위를 인정받자마자 동두천으로 발길을 돌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두천에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현재 500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런 난민 공동체는 이제 종교기관이나 종교단체나 기관이 주가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난민 스스로 창립한 난민 공동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동양 사람 찾기 위해서 소문드는 아프리카계 난민들이 동두천에 모여가지고 회원만 80명이 넘어서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중에는 그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여성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난민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게 돼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지금 아이까지 낳은 3년차 주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난민들이 동두천에 모이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듣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여기 난민 공동체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몇몇의 봉사단체가 지원금을 주어서 여기에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혼 이주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난립한 국제결혼 그 중개업체에서 결혼 이주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중간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던가 어느 정도 살만하면은 갑자기 결혼 이주 여성이 집을 나간다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 내 불화로 인해 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결혼 이주 여성이 본국으로 귀환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정부에서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 중개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다문화 혼인이 줄어들게 된 경우를 우리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다시 다문화 혼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경기도의 다문화 혼인은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2010년도에 8,115건이었으나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5,720건으로 최저점을 찍고 2019년에 회복세로 돌아서서 6,905건을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경기도 다문화 혼인 건수와 비교하면은 14.9% 감소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혼인 수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전국의 다문화 혼인 건수에 대해서 이런 비교를 해보면은 경기도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경기 북부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2010년 이전에 결혼 중개 업체로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농촌 지역의 노총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도 동두천이나 포천 이런 곳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총각들이 다문화 결혼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2010년 이전의 경제력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안 되던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지금은 경제력에 대해서 증빙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어느 정도 제시되면서 다문화 이혼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문화 혼인 수도 같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문화 혼인에 대한 비율로 따지다 본다면 아직까지도 경기 북부에서는 다문화 혼인이 상당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음 표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경기도의 다문화 혼인 비중 추이를 보게 되면요. 전국의 다문화 혼인 대비 경기도의 다문화 혼인 비중은 10년째 계속 증가했다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전국 다문화 혼인 10건 중에 3건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가능한데요.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경기도 시군의 초등학교 교육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들의 아이들의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한국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왕따시켰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역으로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이 한국 아이를 왕따시키는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경기도 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전국의 다문화 혼인 대비 경기도의 비중은 23.1% 수준이지만 지금은 점차 늘어나서 2019년에는 27.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전국의 다문화 혼인 중에 10건 중에 3건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에 대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 이주 다문화 가정의 통계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지역별 다문화 혼인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별 다문화 혼인 현황을 보면은 2019년 기준 전체 혼인 건수 63,869건 대비 다문화 혼인 건수가 6,905건으로 다문화 혼인 비중이 10쌍 중 한 쌍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10.8%로 10쌍 중에 한 쌍이 다문화 혼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도내 전체 혼인 건수로 보면은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연천 순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문화 혼인 건수는 약간 좀 역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순으로 나타납니다. 다문화 혼인 비중으로 보면은 저희 동네가 가장 높네요. 동두천시가 18.1%입니다. 여기에는 뭐 미군과의 결혼도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총각이 다문화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포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노총각이 결혼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17.6%. 시흥시는 15.2% 순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경기 북부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유로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수원시는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등의 대도시는 다문화 혼인 건수가 많지만 전체 다문화 혼인 비중으로 보면 낮아요. 근데 시흥, 오산, 포천, 동두천, 가평은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습니다. 2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공업도시거나 혹은
농업도시 같은 포천, 동두천, 가평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이런 이유로 동두천시에는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구분이 돼 버립니다. 신시가지 주변으로 이제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는 젊은 내국인 부부 위주로 거주하고 있고요. 과거의 동두천시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시가지 주변은 다문화 가족, 특히나 결혼 이주 여성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이주 여성들의 국적을 보게 되면은요, 베트남계 이주 여성들과 중국계, 조선족 이주 여성으로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특히나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대한 정책들도 상당히 고려 중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이혼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의 전체 이혼 건수는 2019년도에 29,025건으로 이 중에 다문화 이혼은 2,768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죠. 한마디로 다문화 이혼 비중이 9.5%로 2019년에 경기도에서 이혼하는 10쌍 중에 한 쌍이 다문화 이혼이란 얘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문화 이혼 건수로만 따지면은 다문화 결혼 수, 그게 높은 곳에서부터 순으로 이혼 건수도 같이 높게 나타납니다. 안산이 265건, 수원이 246건, 부천이 223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다문화 이혼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보면은 저희 동네가 1위예요. 다문화 결혼도 많고, 그리고 다문화 이혼 비중도 많고, 그리고 뭐 이 다양한 부분에서 동두천시가 14.3%로 제일 높은데요. 안산은 14%, 시흥은 13.7%로 다문화 이혼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인데요.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 즉 보고 듣고 경험한 사례를 보자면은 이혼 통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저희 동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형님 한 분은 이제 중국계 동포, 즉 조선족과 결혼을 했습니다. 조선족 같은 경우 과거에 그 국적법에 따르면 5년 정도만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5년간 같이 살고 아이 하나 낳아놓은 다음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님은 그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이혼도 못하고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농업 일에 종사를 했어요. 그런데 집 나간 지 한 5년 정도 지났을까? 그 부인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3년 정도 같이 살다가 또 집을 나가가지고 현재는 아이와 그 형님만 지금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입니다. 아직까지 이혼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형국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제 옆 동네에 아는 동생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베트남계 여성과 이제 다문화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역시 이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입니다. 이 베트남계 여성과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까 하니까 계속 집에서 이 부인이 전화기만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기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전화기만 잡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있는 모습을 되게 수상스럽게 여겼는데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자신의 부인을 찾으려고 만방으로 이제 수소문하게 됐는데요. 결국 그 동두천시의 한 구석에 있는 그 가죽 공장에서 같은 베트남계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로 인해서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이런 식으로 이제 이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집을 나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정반대의 경우로 경제력 규모 부분에 있어서 경제력을 확보하지 않은 그런 노총각들이 결혼하게 되는 사례로서 이제 술에 많이 의존하고 그리고 가정폭력을 행해서
여성 쪽에서 남성과 이혼하게 되는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렇게 정반대의 사례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다문화 이혼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은 대부분 결혼 이주 여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의 동두천시나 경기 남부의 이천시 경우 해당 다문화 지역 센터에서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성향의 원인으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의 다문화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더불어서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정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보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결혼 이주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한국어 교실을 많이 함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부 간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보통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를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한국어 교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문화 가정의 육아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계 돌봄 센터나 중도 입국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교육 문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측면에서 광의의 다문화 과정 중에 전자에 해당하는 이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소 소홀한 편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는 한국어 교육에는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조금 세세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자체적인 이제 종교 커뮤니티나 같은 국적을 가진 자체적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한계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문화 가정의 또 다른 문제라 얘기할 수 있는 다문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문화 자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센터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천시의 다문화 센터는 다가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 사회 적응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도 입국 자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실 이 중도 입국 자녀가 한국의 의무교육기관의 그 교육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특히나 중도 입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학교 내에서의 왕따나 혹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등 또래 집단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느 정도 한국어를 익혔다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나가지 않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최근에 있었던 문제죠.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도 입국 자녀가 관여해서 이 미성년자인 이 학생 같은 경우가 강제 추방되는 사례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그 한국어 사회 적응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천시는 공공기관 주도의 다문화 자녀 교육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포천시의 경우는 다문화 자녀 교육을 위탁기관인 다문화 국제학교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국제학교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인증받은 교육기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의무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에서 탈락한
그런 외국인 자녀들, 즉 중도 입국 자녀들을 이 대안학교인 다문화국제학교에서 교육을 토대로 해서 한국의 적응을 돕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해당 다문화국제학교는 푸른 초장교회에서 건립한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위탁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중도 입국 자녀들이 오히려 학교보다 이곳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배우는 지식을 통해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육기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민간 위탁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다문화 교육을 이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주도형에 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대단히 좋은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중 언어 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중 교육이라는 것은 국제학교에서 엄마 나라 언어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문화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라 얘기할 수 있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소통을 돕고 그리고 공감을 하게 만드는 것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훌륭한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그 다문화 자녀와 그리고 부모 간의 갈등 구조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는 난민 가정의 출신의 이슬람 가정이죠. 이슬람 난민 가정 출신의 한 여학생이 지금 현재 생현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 학생을 제가 한 4년 정도 알고 지내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제 히잡을 반드시 쓰고 다니고 이슬람적인 그런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자 또래 집단과의 소통이 중요하게 바뀌게 돼버립니다. 이러면서 이 아이가 히잡을 벗고 다니기 시작해요. 히잡이라고 하는 이슬람 문화를 고수하고자 하는 엄마와 히잡을 벗고 한국 아이와 또래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이 딸아이와의 갈등이 심각해진 것은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현재는 완전히 한국화되어서 한국의 현지화가 돼버려가지고 히잡을 절대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곳에서 다문화 교육이 동화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국화돼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자녀 교육의 문제는 가정 안에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구조를 필연적으로 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성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주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열악한 수준이고요. 경기도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1차 산업이나 혹은 2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서울의 외곽에서 재배하던 그 특용작물이라 얘기할 수 있는 뭐 배추나 이런 비닐하우스 농업 같은 경우가 대부분 포천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천에서 배추 농장 같은 곳에 이제 노동을 하게 되는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 상당히 주거권의 열악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축산업과 같은 곳에서는 그 기숙사를 제대로 완비해서 어느 정도 그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농업 같은 경우는 그냥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막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또 내국인 노동자 대비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차별이 심하고 장기간 근로와 노동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연천, 포천, 동두천의 인력사무소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동양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7, 8명씩 조를 이루어서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작물의 추수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 한 조를 고용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하겠다라는 형태의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권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국인 노동자 대비해 이 노동 조건이 차별이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조별로 인력사무소에서 보내는 곳마다 가서 한 달 일하고 그 다음에 몇 주 쉬었다가 또 한 달 일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해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그 추수철만 되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노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쉬는 날 없이 농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일이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형태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권 보장 정책에 따르면은 결혼 이주 및 이주 다문화 가정의 생활 안정 정책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천에서 실제 있었던 일들인데요. 이제 포천시청에서나 아니면은 생활운동 노동가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하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주자. 라고 하는 얘기들은 끊임없이 있는데, 포천시청에서는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사고가 팽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국인을 지원해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원해준다? 그러면은 표를 가진, 투표권을 가진 내국인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식의 논리로 미주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안전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접근성이나 전문성, 보편성을 강화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주 노동자 없으면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포천, 연천, 동두천과 같은 농업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농업에 어, 종사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특히나 축산업 같은 경우는 3D 업종이 돼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만이 어느 정도 일을 하지 내국인이 새로이 들어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업 역시 마찬가지로 내국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를 짜가지고 인삼을 수확한다라고 할 때도 중국계 노동자들이나 와서 일을 하지 내국인 노동자들은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주 노동자 88만의 시대입니다. 특히나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국인 위주의 지원 정책만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민의 범주가 아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앞서도 살짝 설명했다시피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종사 업종에 따라서 집단 거주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취약한 점이 그 집단 거주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3월 동두천시 외국인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적받기도 했는데요. 동두천에는 이 상패동에 그 흔히 얘기하는 3D 업종에 해당하는 피혁과 염색 공장이 집중되어서 공단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피혁과 염색 공단에는 내국인이 잘 안 가려고 하는 3D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운이 좋다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에서 바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란다면 구시가지 쪽에 조그만한 방을 하나 얻어서 3, 4명씩 그 방에 거주하는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종사 형태 중에서 2차 산업 노동자들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숙사 수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죠. 이 때문에 그 동두천시는 뭐 한 방에 3, 4명씩 거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공장에서 마련한 조그마한 기숙사에서 한 10대 명씩 모여서 살다 보니까 한 명만 그중에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바로 집단 감염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 몇십 명씩 동두천에서 이 코로나 환자가 나올 당시 외국인 포비아가 동두천시 시민들 전체에 퍼지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동천시에서 이제 이런 집단 감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2차 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 동두천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친구들은 뭐 그나마 그래도 잘 살 수 있고 그냥 뭐 이제 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은 사례인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사례별로 주거의 질이 극단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뭐 연천이나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살고 있는 곳이 그닥 뭐 이제 결코 주거의 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집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 최근에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1차 산업 농업 종사자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올해 6월 포천시 채소 농장의 농막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그 캄보디아 노동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거의 질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포천시에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답사를 요새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막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사진으로 찍으려만 하면 어느샌가 주인이 나타나서 뭐 하는 거냐라고 그 거의 육두문자까지 쓰시면서 항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신 뭔데 여기서 사진 찍어? 이런 식으로 조금 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열악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1차 산업 종사 외국인이 있는 반면에 그 동두천에서 개미와 배짱이 농장 같은 곳에서는 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화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업주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의 질이 극과 극을 달리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시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코로나19 방역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90만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산업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 다른 지역에 대비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기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선진국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지 여부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 섞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제 강의를 이렇게 지금까지 모두 다 들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여튼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